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벤처 창업을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 그 지식재산권, 대표적으로 특허권이라는 무형의 지식재산을 가지고 벤처 창업을 해서 어, 사업을 영위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특허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살펴봤고, 지금까지 공부한 그 특허법의 내용은 아주 실질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아도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서 사용하고 영리행위를 영위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식재산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뭐 창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영리행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불러요. 상인. 그리고 상인들이 하는 영리행위를 우리는 상행위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상인이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창업가 법률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상법의 내용 중에서 우리 창업가 법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중에서도 특히 창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경영학이나 창업의 실질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상식적인 수준, 교양적인 수준에서의 법률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 정도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창업과 관련한 법률들은 아주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작게 뭐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요즘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나 인구 절벽의 문제가 좀 심화가 되면서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되는 등 이제 국가적인 차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 창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법률은 우리가 뭐 검색 엔진만 충분히 돌려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뭐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아주 작은 법률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실질적인 법률들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상인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개인 기업보다는 법인을 설립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좀 덩치가 큰, 그리고 자본금도 점점 커지고 투자 대비 이익도 좀 제법 많이 환수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들 수 있는 법인의 설립에 관해서 약간 초점을 맞추고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회사법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먼저 상법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나올 것들, 그리고 혹은 뭐 꼭 반드시 뭐 법학도가 아닌 이상 뭐 알 필요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술만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이 외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 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인물을 통해서 뭐 법학 서적을 읽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창업가 법률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상법에 의의해서 상법이 도대체 뭔지, 상법조는 뭔지,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뭔지,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뭔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법은 상법전과 상사특별법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상법이라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학문상의 개념인 상법, 즉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성문 법전과는 구별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모든 법률에 대해서는 실질적 의미의 무슨 법, 형식적 의미의 무슨 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강학상 개념으로 학문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상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상 상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상사와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상사와 관련된, 상인과 관련된, 상행위들과 관련된, 혹은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상행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들과 관련된 모든 법률들을 우리는 상법이라고 본다. 이게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라는 것은 상법 전, 뭐 1편 총칙, 총론, 2번 무슨 뭐 회사, 뭐 2편, 뭐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법 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자본시장법, 옛날에 뭐 증권거래법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 다 보험업법, 이런 것들도 다 상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상법이야 정도 얘기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기업에 관한 법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은, 일단 기술된 내용을 보면 기업이란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를 의미한다. 기업은 경제적 생활체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기업을 말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뭐 영세, 뭐 상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여하튼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회사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 뭐 기업을 경영하시는 무슨 뭐 오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이라는 건 사실은 이 경제적 생활체 개념이랑 훨씬 더 가까워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모든 게 기업이에요. 즉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혼자서 상행위를 하시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두를 닦으시는 분들, 무슨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개인 사업자들 포함해서 모든 경제적 생활체는 다 기업입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하신다,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경제적 생활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기업이라는 말이 어떤 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법과 관련된 법률을 읽을 때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기업은 회사랑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법률적으로 기업은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이다. 사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법. 이 사법의 개념은 공법과 대응되는 개념이겠죠. 공법, 무슨 헌법이라든가 형법 같은 거. 사법은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죠. 즉 재산에 관한 겁니다. 즉 돈에 대한 것이죠. 상법은 기업에 관련한, 즉 영리행위를 하는 경제적 생활체의 재산, 그 경제적 생활체의 돈에 관한 사법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공법이 아니다. 그래서 상법에 공법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의 본질은 사법입니다. 자, 세 번째,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경제생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법률에 의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특허법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이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다. 네. 이 특별법이라는 의미는 뭐죠? 상인이 하는 상사에 관한 상행위들, 혹은 이 상인과 거래를 하는 직접 당사자,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민법의 우선에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죠. 특별법은 우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우리는 부르니까요. 그래서 상사에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법도 굉장히 방대한 법률이지만, 이 상법의 규정을 먼저 따르고 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의 근본인 민법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법의 개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 정도. 자, 마지막으로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은 기업의 주체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인도 상법을 적용받는다.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구나. 기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라는 규정에서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업이라는 것은 상인들이 상사에 대해서 영리행위, 즉 상행위를 하는 것, 혹은 상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을 기업이라고 했는데, 경제적 생활체로서 이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연결돼서 이 상인이 하는 상사행위, 영리행위에 관련된 있는 거래의 상대방들에게도 상법을 적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상법의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일단 추상적으로나마 머릿속에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형식적 의의의 상법 해가지고 상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실질적 의의의 상법 안에서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본이 되는 법률은 상법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기업과 관련한 경제적 생활체로서의 기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은 상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라는 상법전이 있구나. 상법전의 내용은 1편은 총칙, 그리고 2편 상행위, 3편 회사, 4편 보험, 5편 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다 상법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라는 법이 없어요. 아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법을 회사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회사법이라는 것은 상법의 제3편, 회사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험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보험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실무적인 법률로서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있죠. 그건 보험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상법의 제4편 보험편을 의미한다. 보험법이라는 성문법전은 없다. 보험편을 의미한다. 상법전이라는 성문법전에. 아주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죠. 이 정도로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뭐 상법 제272조라고 하면 아, 상법 전의 내용을 의미하는구나. 그건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지. 그 정도만 그냥 추상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페이지 하단에 상법의 이념과 특성은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전혀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상법의 특성,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법의, 즉 민법으로 대변되는 그 사법의 특별법으로서 굉장히 이제 시대적인 상황,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본법들,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것들, 이런 기본 법률은 굉장히 우리 대륙법계, 성문법계에서는 개정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상법, 그리고 상법의 특별법들, 그런 것들은 이 시대적인 흐름, 어떤 자산의 어떤 흐름, 특성, 경제적인 특성, 발전 정도, 더구나 요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래서 개정도 많이 되고, 개정이 안 되더라도 해석을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제3조에 상법의 법원과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재판소, 뭐 코트라는 그런 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방법원 이런 것들 말고 법의 연원이라 그래서, 법의 연원이라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에 법률을 적용하는 순서를 의미해요. 순서. 법의 연원, 법원이라는 말은 법률을 적용하는 순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상법 제1조 상사 적용법규를 보면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상사라고 부르죠. 이 상사에 대해서, 상사에 관하여 동법의 규정이 없으면, 즉 상법전 또는 상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동법의 규정이 없으면,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말의 본법은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의미한다. 즉 아까 얘기했던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법전에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으로 범위를 넓힌 다음에 법률에 상법과 관련한 실질적 의의의 상법에 적용이 없으면 바로 상관습법으로 간다. 상관습법.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민법의 경우에, 일반적인 사법인 민법의 경우에는 법의 연원, 법원, 즉 법의 적용 순서가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 관습법이라는 개념이랑 조리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관습법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관습법이라는 법률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순서에 들어있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관습법이라고 누가 명문으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 주체들이 관행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영리행위라든가 경제행위를 영위를 했을 때 간습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떤 그 같은 경제주체 간의 확신에 이른 이건 법과 같은 거야 라는 법적 확신에 다다른 것들을 관습법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습법으로서 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문법 국가에는 법이 굉장히 경직돼 있죠. 법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는 건데 관습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문법의 흠결을 좀 보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건으로서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관행이 지속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관행이 같은 경제 주체에게 법적 확신을 얻을 정도에 다다라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가 관습법입니다. 자, 이러한 관습법에도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리라는 것은 뭐냐면 법관이 누구죠? 즉 판사죠. 판사가 양심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을 우리는 조리라고 불러요. 아주 성문법 국가에서는 굉장히 무섭고도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게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법관한테 아주 큰 재량을 주고 있는 거죠. 뭐 이상적으로 법관이 모든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다 동일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양심의 수준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뭐 성문법의 어떤 흠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법 적용의 근거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이런 조리에 의한 판결 등이 좀 세상에 나왔을 때 간혹 좀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민법의 적용 순서는 이런데, 상법에 대해서 법률의 적용 순서는 상법에 없으면 일단은 상관습법에 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민법의 관습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만 상사와 관련한 관습법이겠죠. 오랜 시간 상행위와 관련해서 관행이 지속되었고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받을 정도에 다다랐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관습법에 의하죠. 근데 이 상관습법에도 없으면 다시 민법의 규정에 의한대. 당연히 민법으로 돌아가야겠죠. 특별법상에선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법으로 돌아가서 민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다시 여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민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다시 민법의 법원으로 돌아가야겠죠. 민법의 적용 순서로. 민법에도 없으면 다시 민사 관습법에 의하게 되겠죠. 거기에도 규정이 없으면 최종적으로는 법관의 조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게 법의 적용 순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창업을 하거나 혹은 뭐 상사와 관련한 법률들을 볼 때 법률에 규정이 없네? 그러면 관행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관행들 중에 일부는 관습법으로서 아예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거의 법률의 효력을 갖게끔 굳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굳어질랑 말랑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나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이거는 상관습법으로서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는 식으로 변호를 준비해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법의 적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률에 어떤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한다 그래도 뭐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관습을 살펴보시고, 그런 때도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하는 식으로 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이 페이지 하단에 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인은 법률적인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민법상 이 권리의 주체를 인이라고 불러요.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인인데, 이거는 우리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개인이죠, 개인. 이 개인들은 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각종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도 다 각각 개인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회사라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만든 게 법인이에요. 등기를 통해서 설립이 되는. 이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이 법인 자체가 법인격을 가져요. 네. 민법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법에서는. 근데 상법도 역시나 인의 개념이 있는데, 인이 어떤 인이냐? 상인이다. 그래서 이 상인을 우리는 크게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나눈다. 이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상법의 규정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으로나마 상인은 누군데? 라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는데, 당연상인은 우리 상법 제4조 당연상인에 대한 규정에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5조 의제상인이라 그래서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마치 상행위와 같은 것을 한다. 그래서 영리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의제상인이라 그래서 상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당연상인이든 의제상인이든 똑같이 상인이에요.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받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의 규제를 받는 건 똑같다. 다만 우리는 강학적으로 상인이 뭔데라는 걸 규정했을 때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나눠놓고, 이 당연상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명의로 하는 상행위를 법률의 상법 제46조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46조에 기본적 상행위라 그래서 상법에서는 상행위를 열거해 놓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상법에 적용받는 건 어떤 상인이 어떤 상행위를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어떤 기업이다. 그 기업에 관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행위가 뭐냐 이거죠.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 의해서 뭐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혹은 뭐 재산의 임대차, 혹은 수선, 무슨 공급, 뭐 도급의 인수 등등의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행위야 라고 열거를 하고 있고, 이 열거되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행위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법의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이 당연상인이라는 건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하는 사람들을 당연상인이라고 불러서 이 당연상인들은 상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의제상인은 뭐겠어요?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는데, 의제상인은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꼭 마치 상인처럼 점포, 기타 어떤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상인으로 의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이런 게 상행이야 라는 걸 다 열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아주 특이한 상행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겠죠. 뭐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같은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어떤 전염병에 의한 언택트 시대가 개막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상행위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빠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수십 가지의 어떤 예시, 이런 예시가 아닌 다른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뭐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도 중요하지만 자기 명의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대적 요구에 굉장히 부응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행위를 찾아도 우리는 상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제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상행위라는 것을 정해놓고 자기 명의로 영리행위를 하는데, 상행위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하면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상인으로 봐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게 아닌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처럼 상행위가 아닌데도 마치 상인과 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거 뭔가를 한다라고 해도 상인으로 봐서 우리는 해당하는 것은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인으로 봐서 의제상인으로 우리는 상법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의제상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연상인이든 의제상인이든 똑같이 상인이다. 즉 상법의 규정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게 상인이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상인에도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인도 이 민법상 법인격과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법인에 대비되는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연상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연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인을 의미해요. 즉 기본적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의제상인은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상인처럼 생긴 자연인이 있고, 역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데 영리행위를 하는 민사법인이 있어요. 민사회사. 여기서 위에 당연상인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은 상사회사를 의미해요. 이 상사회사라는 건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법인을 상사회사라고 불러요. 의제상인에서 말하고 있는 민사회사는 상법 제46조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들 중에서 마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자기 명의로 법인의 명의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 그걸 민사회사라고 불러요. 즉 영리행위를 하기만 하면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든 안 속하든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다 상인이다. 즉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민사회사라 그래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으로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본적인 조항들은 당연히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민사회사가 하는 일 중에서 상사와 관련된 것들은 다 상법의 규정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인의 자격을 언제 취득하게 되느냐라는 건데 사람으로서의 상인은 언제 상인 자격을 얻는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미성년자건 혹은 뭐 장애가 있건 없건 의사 능력만 있는 상태라면 상인 자격은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취득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사업자 등록 등을 하면 우리는 상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상행위를 하게 되면. 아셨죠?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 아까 얘기했던 당연상인으로서의 상사회사가 있고 의제상인으로서의 민사회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원래는 법인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죠. 사람들이 다 속해 있고 어떤 무슨 법인이라 그래서 법인의 빌딩이 하나 있네? 이 빌딩이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원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이 상인이 될 경우에는 상인 자격을 취득해서 언제든지 내가 이제 의사표시를 통해서 난 이제부터 상인이야, 상행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상인이 되는 건데 법인 같은 경우에 처음엔 없다가 우리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되게 되겠죠. 오늘 끝에 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설립 등기가 바로 설립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 설립 등기가 설립의 효과라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하자마자 법인이라는 실체가 생기는 것이고 바로 설립 등기 완료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인 자격의 취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는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상인 자격의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느냐는 언제 상인이 되느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인으로서의 의사표시가 외부에 드러났을 때부터 난 상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사업자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의 영업 준비가 끝났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사표시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상인이네 라는 식으로 보일 때부터 우리는 상인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다수설인데 특히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상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쟁이 생겼을 때. 민법의 규정을 받았을 때 거래 당사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 분명 이 거래 당사자는 이 법인은 상사회사 같아가지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과 내가 거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는 아직 설립 등기가 안 됐네. 그럴 경우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설립 등기를 기본적으로 법 인격을 즉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취득하는 시기로 보고 단순하게 말했을 때 설립 등기 이전에 회사와 거래했을 때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을 받고 설립 등기 이후에 회사와 거래했을 때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설립 등기 이전의 경우에도 이 상사회사원을 혹은 민사회사가 될 회사가 상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어느 정도 외관이 드러났다. 라는 외관주의에 의해서 회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립 준비 중인 회사와 거래를 해도 일부의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하튼 법률로서 이렇게 상인의 개념하고 상행위의 개념, 상인 자격은 언제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거래 상대방들이 거래를 할 때 분쟁이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법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의 상인 자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